네,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이 홍콩으로 불똥이 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콩의 보안법이 실시된 지 6개월이 벌써 지났고요. 그 사이 홍콩 탈출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디지털 위안화와 달러화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글로벌 증시 영국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충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욕의 경우에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세계 증시가 영국의 그 코로나 변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근데 오늘 그 미국 증시는 사실 코로나 변이 문제를 많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코로나 변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예를 비롯해 유럽에서 진원지인데요. 유럽 증시는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다른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 요인과 그리고 세계 증시에서 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요인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발병 진원지인 유럽 증시는 변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좀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세계 증시에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이 주도가 돼서 많이 떨어졌죠.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한 44포인트. 많은 사람이 내년도의 증시 낙관론 속에 떨어져서 그 무엇보다 체감적인 지수 하락폭은 아마 어제 컸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그 마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국이 그 미국의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각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증시 낙관론 속에 지적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다른 양상은 미중 간의 수출 통제법 마찰인데요. 작년 그 8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핵심 사재에서 수출 통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수출 통제와 관련된 이런 쪽에 그 마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그 통상법 시리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는 201조 시리즈, 232조 시리즈, 슈퍼 301조, 301조 시리즈, 스페셜 301조,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서 발달한 슈퍼 301조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요. 수출 통제와 관련돼서는 근거법이 232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런 수출 통제와 관련된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국제 교역 마찰에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요인이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한국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유럽 증시 회복 속에 미국 증시가 떨어진 것은 미국의 경기 재둔화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그 시청자분이 딱 해서 이렇게 3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됐죠. 그렇죠. 지금 33.4% 발표돼서 이건 전기비 연율입니다. 이거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2, 4분기 성장률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한 30% 빠졌기 때문에 30% 올라간 상태 특별히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근데 속보치라든가 잠정치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속보치와 잠정치가 공교롭게도 33.1%니까 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왜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저 3분기 성장률은 지나간 성장률이죠. 네. 9월 말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4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데요. 지난 주말에 했던 주간 실업청 건수 부진하게 나왔죠. 그다음에 오늘 기존 주택 판매에 관해서 건설과 관련해서 좀 부진하게 나왔죠. 소비와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소매 판매 관련된 그리고 오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죠. 예. 그래서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좀 내년 1월 말 대체로 보면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에 출범한 거니까 사실 4분기 성장률은 1월 25일 전후에서 발표한다면 바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에 받아든 이렇게 성적표가 물론 트럼프의 성적표는 하긴 하지만 사실 내년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처음으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분기별 성장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지표가 성장과 관련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미국의 다우존스를 좀 끌어내렸다. 무조건 변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끌어내렸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증시는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반발 매수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월가에서 관심이 됐던 것은 역시 어제 테슬라의 편입 문제이기 때문에 한데요.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2014년 애플이 이렇게 되고 테슬라인데요. 똑같은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는 먼저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뢰입니다. 소비자로부터. 네. 근데 애플이 그동안 이렇게 그 모바일이든가 이런 쪽에 가졌던 신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 발표 계획이지만 발표를 해서 먼저 앞서고 있는 우리 S자컵에서 먼저 앞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애플의 주가는 올라가고 애플이 뭐 다른 쪽에 주가는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떨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주식은 마지막에 신뢰 문제가 중요하다. 신뢰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에 미국의 월가에서 이렇게 애플의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테슬라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테슬라 주가를 좀 차익을 실현해서 어제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압축형 ETF 같은 이런 상품으로 넘기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신뢰가 높은 애플에 이렇게 전기차 관련돼서 주식을 좀 사보는 것도. 근데 다른 목적에서 애플이 주가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뭐 전기차를 본다면 애플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부터 발빠르게 진단 말씀 함께 들어봤고요.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어제였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우리의 경우 여러 가지 반성해야 할 대목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집안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같이 모여야 되는데요. 네. 이 집안 사람 모이더라도 4인 이상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슬픈 현실이 사실 어제 되면서 야, 이게 사실 뒤쪽에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이렇게 뒤쪽 화면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정 PD께서 김 PD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4인 이상 못 하고 4인 이상 못 주면 이렇게 그 벌칙금도 대형으로 한다 해서 지금까지 국민이 현 정부의 코로나 관련된 문제를 전부 이렇게 그때마다 바뀔 때마다 다 따라줬습니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바이든 백신 집단 감염에서 가장 중요한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그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미국 내 현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거 바이든 그 당선자가 백신의 그 접종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용감 있는 행동을 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시청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Make American Great Again.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요. 본인 자신이 이게 자기가 만들었다 하는데 모자를 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Make American Great Again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미국의 위상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적절한 표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이 앞쪽에 Let's 해가지고 Let's Make American Great Again이라는 표현은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죠. 먼저 썼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썼다고 해서 이 또 해편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어떠냐? 말만 하지 말아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뒤쪽에 리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죠.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그 백신 접종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트럼프 퀴즈를 하는 이런 사람의 부정적 시각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 어제의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우리가 방역 선진국으로 저도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이라든가 정은경 지금 질병관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나왔습니다. 대구의 위대한 정신,
광주의 이용섭 시장이라든가 보여줬던 위대한 정신. 네. 이게 한때는 우리나라가 방역 선진국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사실 WHO 이런 데 기조연설까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했다면 한국의 위상이 얼만큼 높아졌을까? 지금 현재의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를 한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앞서서 백신을 맞는 장면이 전 세계에 이렇게 생중계된다 하는 이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작 이건 해외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시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했느냐 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해외에 이렇게 갈고 있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어제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번역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 잠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해외에서 보면 코로나 백신 대처 지시 여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참 이것도 그렇죠. 네. 여당 국회의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민 입장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문 대통령 정작 백신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보는 이게 코로나 백신 지시와 관련해서 지금 지시가 언제 했느냐 이것도 사실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해외 시각에서는 대처 지시가 뭐 중요합니까? 그게 지금은 백신이 없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코로나 백신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이상 지금 못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문제는 미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간의 인정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가 아주 밀접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붙이지 않고 시청자분들 한번 오늘 아침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바이든국과 트럼프국 간에 이렇게 분리됐다 이런 쪽이 나올 정도로 자신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가 뭐를 지금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여쭙기 위해서 그래야지 좀 백신 얘기가 좀 내 접촉이 난다. 언제까지 이렇게 격리돼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모더나의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맞은 만큼 미국 지도층들 속속 들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중 간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이 여파가 고스란히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하락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중 간 마찰 국면이 사실 아시아에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네. 아시아 증시가 미중 간 마찰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그렇죠. 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리전 양상을 펼치는 것이 사실 홍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7월 1일 보안법 이전까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홍콩의 보안법 문제는 우리도 사실 해외에서 홍콩에 대한 중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 중간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리전 양상을 피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많이 거론했었는데요. 한동안 이게 얘기가 되지 않았었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중국이 보안법 실시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우스와 윙이라든가 이 민주화 상징들은 모두 실형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또 국제사회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상태고요. 또 언론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중국의 반항적인 진화라미 반면 일부 같은 경우에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기죄라든가 뭔가 사실 인과관계상 사기죄는 아닌데요. 여기에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7월 1일 날 중국의 보안법 실시 이후에 굉장히 예상보다 더 강하게 시진핑 주석이 드라이브 시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새롭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콩이 달러 폐기제를 실시해서 실제로 1달러 7.8 홍콩 달러니까 미국의 특혜 지역으로서 달러 중심지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보면
경제 중심지로 부각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홍콩에서 시진핑이 경제 일석화 작업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막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 일석화 작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지 않느냐. 홍콩은 중간 무역지이기 때문에 경제 일석화 자금은 결제 통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홍콩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중개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에 관련돼서는 이미 기업인들을 느끼시겠습니다는 현 정부가 그런 쪽을 좀 이렇게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이미 기업인들 쪽에서는 홍콩을 통한 직간접 무역에 중국 입장에선 위안화 결제를 강하게 드라이브 시키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하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대응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홍콩의 그 중앙은행 기업 HKMLR이죠. HKML에서 홍콩의 그 중앙은행 기업인 금융관리국에서는 홍콩 내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굉장히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증시에 그 해설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을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안법 시행 이후에 6개월 동안 홍콩은 민주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강하게 드라이버니까 홍콩의 사람도 떠나가고 상품도 떠나고 자본도 떠나가는 엑스텐스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사실 그 디지털 위안화가 이렇게 시범 운영돼서 사실 중국은 시범 운영은 추진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면 지난 그 5월 1일 날 4개 도시에 시범 운영하는 것은 사실 시범 운영이 아니라 그냥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비적 단계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중국 전역에 또 통용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 내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제 통화를 예를 들어서 저 계획대로 본다면 자 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홍콩 달러는 국제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달러에서 위안화로 될 때는 자 달러 결제권에 중국에 가 있는 홍콩에 가 있는 금융사라든가 이런 쪽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정책 정도에 따라서는 홍콩의 그 X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이 국제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홍콩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홍콩 경제의 상징이었던 달러 페그제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충돌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홍콩 경제는 사실 그 중국이 개방화 실시했던 1978년 올해 이제 10월 27일 날 쌍순환 전략과 홍색 공급망 내수로 밝혔다. 40년을 밝혔다 해서 이게 굉장히 큰데 그 작업의 구체화 작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중국에 지금 내수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결석을 다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달러 페그제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그 시범 운영을 굉장히 주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홍콩의 그 환율 체제, 통화 체제는 이 1978년서부터 1달러 7.6 홍콩 달러로 이렇게 페그되어 있는 상태죠. 네. 이게 이제 78년서부터 나와서 구체화되기는 유로와 마찬가지로 나오기는 구상은 78년에 개방안값 나와서 구체적으로 실행은 1984년이거든요. 유로화도 1999년에 이렇게 유로화가 이게 출범돼서 실제로 생활 속에 실행이 된 것은 2001년이거든요. 그 네. 똑같은 상태를 보겠습니다. 어떤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78년이나 83년이나 네. 액션 플랜은 83년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달러 7.8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공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 홍콩은행에서 HKMA에서 달러를 흡수해주면 1달러 7.8이 유지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달러가 귀해진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높아서 저게 홍콩 달러 1달러 7.8보다 높게 되니까 자 HKMA가 그때는 내다 판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바로 지금까지 유지했던 홍콩의 달러 페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자 홍콩의 그 중앙은행 격에서 HKMA에서 사실 그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다면 자 그동안 달러 페그제를 위해서 HKMA가 사고 팔아에서 1달러 7.8을 유지했는데 저 노력하겠습니까?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저 노력이 좀 희석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홍콩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과 함께 달러 페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홍콩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대리전 양상인 통화 전쟁이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진정될 것이냐 측면에서는 이제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특히 이것이 그 법정 통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같은 디지털 달러 문제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바이든 그 당선자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든가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쵸.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 자기 권력에 도전하지 않느냐. 이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세계적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 내부의 그 정치권, 국회의원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그 위에 있으신 분들도 자 세계적 흐름을 들려면 내가 겸손해야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 이익을 디펜하다 보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백신 시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정작 백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얼만큼 그게 많은 이삿점을 건져줍니까? 네. 그거 뭐 쌀 필요가 있습니까? 쌀 필요가 있습니까? 정작 국민들이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측면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우리 정치인과 관련해서 시사점을 만져주는 게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국제 추세에 뭐냐 쫓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도 가장 최악의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관련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떠나가면서도 다 욕을 하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홍콩의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계기해서 지금은 달러 페그제와 디지털 위안화 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지만 궁극적으로 바이든의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전향적 입장을 본다면 자 코로나에 의해서 사실 앞당겨왔던 소위 디지털 컨택 시대에 새로운 중심 통화에 해당되는 기축통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 간의 새로운 기축통화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느냐. 국제통화 질서에 홍콩이 중국의 의향을 반영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체가 아니라 네. 그 사실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통화 마찰을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렇다 보면 홍콩 경제의 매력이 떨어질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홍콩이 가지고 있었던 어느 정도 위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사람 떠나고 자금도 떠나고 네. 상품도 떠나고 있죠. 그래서 벌써부터 홍콩에서는 X 현상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위안화 15문을 교해서 이게 X 현상이 더 빨라지지 않겠냐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영국 국제 국민 중심지거든요. 2016년 이렇게 6월 달에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영국의 국제 금융시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미 월가로 가고 아니면 유럽 내에서는 베네룩스 3국으로 가고 차액권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금융을 비롯해서 홍콩의 경제 중심지가 지금 네 갈래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 영국으로 가고 영국이 이제 홍콩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의 네.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분설해서 상하이든가 푸동으로 빨리 가고 이건 중국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주식에서는 미국으로 다시 가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경우는 싱가포르로 간다. 여기에 제주라든가 한때는 제주도 한번 구상해 봤거든요. 이런 쪽의 힌트는 제주 쪽은 왜 나올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호주 쪽으로도 이동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계 바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일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중국과 일본은 원수 관계죠. 그러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아베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말에 교체됐긴 했지만 자 홍콩에서 저 보안법 이용을 위해서 저 이렇게 나오는 반사적 이익은 결국 일본으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홍콩의 중심지를 일본으로 이동시키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정착하다 보니까 자 아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엔화도 사실 도입하려는 방침을 확정시켰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가는 사실 국제 감각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베의 그 대리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베만큼 권력에 그렇게 집중도 이렇게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실 이런 표현을 적성합니다는 지금처럼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정치인이 아베가 대리인을 물려주다 보니까 결국 아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진 상태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스가가 이렇게 출범한 지 사실 몇 개월 됐습니까? 8월 말인데 지금 3개월 정도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베 지지도보다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베가 추진했던 홍콩의 중심지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하면 국제사회에서 보면 중국의 눈치 보고 인해서 이런 쪽에 가장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홍콩의 보안법 문제 또 위안화 도입한다 하는데 우리 정부 입에서 강요 입장에서 홍콩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크게 미중의 국제 통화 질서 재편과 관련돼서 대리전 장상을 보이는 것이 지금 홍콩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거의 거론되지 않는 것도 네.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해서 가장 경제 비중이 높은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미 엑소더스 현상으로 홍콩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홍콩의 경우에 실제로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똥떨어하고 자본이 똥떨어하면 홍콩의 건물들을 텅텅 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콩의 임대료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뉴욕보다 임대료가 비쌌던 것이 홍콩이죠. 네. 전에 뭐 잘 아시죠? 젊은 그렇죠. 사람들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비쌌는데요. 센트럴 같은 경우 이게 오피스파리아 이렇게 해서 상징격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 18% 떨어졌던 것이 우리 연말까지 한 30%까지 급락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저는 그거 같은 홍콩을 한번 가보셨겠죠? 그러면 네. 이제 러셀 스트리트라고 아시죠? 러셀 스트리트에서 여기에 프라다라든가 롤렉스라든가 모든 세계 사치품은 다 거기에 지점이라든가 뭐 제2의 본점 형태로 있는 내역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전부 떠나가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는 2013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다. 참 2013년입니다. 여기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셀 스트리트의 가장 상징이 저도 몰랐습니다만 프라다입니다. 예전에는 쇼핑하러 홍콩을 상당히 그렇죠, 많이 그렇죠. 갔어요. 거기 많이 갔는데 거기입니다. 거기서 그 중에서도 아마 프라다가 그리고 홍콩의 롤렉스 네. 아시죠?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뭐 이건 뭐 우리 전 앵커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뭐 철새원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홍콩 내에 거물이 많이 비는 상태에서 범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죄를 핑계로 해서 보안법 이후에 중국이 홍콩을 더 짓누르는 이런 빌미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콩 경제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코로나 우려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과 마찰로 사람과 자본, 상품마저도 자유로운 무역의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전 앵커가 지금 답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는 자체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개무역지죠. 네. 싱가포르과 함께 중개무역지. 그다음에 금융의 중심지죠. 그러면 사람 빠져나오고 자본 빠져나오고 상품 빠져나가니까 중개무역의 위상 축소하고 네, 회사들도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렇죠? 금융의 중심지로 축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콩 경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해서 싱가포르 쇼크라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개무역지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싱가포르 쇼크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계 교육이 증가한다. 세계 교육은 금융도 중시하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10%대 쭉 한번 올라갑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경제 지속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중개무역지에서 떨어지면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 경제가 또 마이너스 10%대로 훅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싱가포르 쇼크에 걸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품과 자본과 그다음에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경제는 좋아지고 나빠지면 아주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홍콩의 분기별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걸 이렇게 보면 분기별 성장률은 작년 2분기, 이 시위대가 작년부터 나왔으니까 2분기 성장률이 시위대 반영해서 마이너스 2.8% 떨어졌죠. 그다음에 4분기에 3.2인데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9.12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2분기에는 홍콩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뭐냐? 빠르게 성장하죠. 3.2, 플러스 3.2, 3분기에는 플러스 4.8, 4분기에는 6%. 그래서 V자가 나오는데 홍콩은 그렇게 이렇게 네. 회복은 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비교할 것은 중국 경제가 좋아질 때는 중국 경제보다 월등히 성장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중국보다 성장이 높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개무역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중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중국, 홍콩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안법 실시 후 그 길게 보면 시위대에 홍콩의 시위대가 작년부터 나온 이유로 홍콩 경제의 이렇게 장점 중에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이 홍콩과 관련한 펀드를 비롯해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로 인해서 실제로 돈을 쉽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우려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정행국계에서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서 좀 우려된다 하는데요. 대책 차원에서는 진짜 많이 우려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홍콩에 대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개 본토 수출도 있고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도 있기 때문에 수출이 홍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보면 엊그제까지 홍콩의 중심지에서 금리 기관들이 많이 진출했죠. 그렇죠. 그래서 홍콩의 이렇게 홍콩 이해 기관들이 중국 내에 홍콩 내에 들어갔던 금융사 수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한국이 금융사 홍콩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다. 특히 기체 시장에서 사실 그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한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이렇게 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홍콩 관련 엣지지수라든가 해서 ELS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대형사로 중심으로 했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되는 아주 초대형, 우리나라의 국내의 초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비중은 축소를 해놨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콩의 ELS라든가 이런 측면의 잔액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그쪽의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이긴 했지만 나머지가 쫓아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은행 부분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LS 같은 것도 홍콩이 저렇게 빠져나간다면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 H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위안화 도입해서 중국의 의도까지 작용해서 달러 패그제가 포기가 되는 아주 최악의 사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홍콩 내 자금 이탈이 더 빨라질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것처럼 수출 사이드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사이드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금융 상품의 재테크 사이드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과제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는 사실 뭐든지 정책이라는 건 선제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가져가서 올해 3월 달에 방역 선진국으로 했던 것이 백신을 하지 않고 이게 저 시기가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뭐든지 선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콩 문제도 그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이럴 때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책을 좀 해주실 것을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간 말창이 홍콩으로 불똥이 튀면서 오늘은 홍콩 디지털 위안과 달러 간의 전쟁 중심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좀 생소하실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 홍콩이 워낙 상호작용이 많았던 만큼 오늘은 홍콩 중심으로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